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하나밖에 없는 누나의 결혼 생활을 제 손으로 끝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제가 잘못한 일을 적는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누나가 잘못된 결혼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저희 가족 모두를 속이고 가족에게 끔찍한 상처를 주었던 매형의 가면을 벗겨냈다고 해야 하는 게 맞겠네요. 누나도 저희 가족들도 매형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쉽게 아물진 못하겠지만 늘 그랬듯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 보고자 사연을 제보하고 누나에게 허락을 받고 사연을 써봅니다. 사실 누나가 결혼을 하겠다고 가정을 꾸리겠다는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전 마냥 신기하기만 했어요. 전 사실 나이가 꽤 먹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쉽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잘 먹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평생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누군가의 인생을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순간에 망설이게 되고 그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명절날만 되면 넌 대체 언제 결혼을 할 거냐는 잔소리에 시달리는 나이까지 오게 됐습니다.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된 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가족 구성원의 아버지란 세 글자는 흔적도 없었던 것처럼 까맣게 지워져 있습니다. 고생밖에 남아있지 않은 저희 세 식구의 과거는 전부 아버지의 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마당에 잔디까지 깔려있는 넓은 집에서 강아지까지 키우면서 살던 시기가 아주 잠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도 어머니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가부장적이신 분이었고요. 옛날 분들이 고리타분하고 가부장적인 거야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대수롭지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랬거든요. 뭐가 저렇게 잘났다고 맨날 어머니한테 저렇게 함부로 대하지? 어린 저도 그렇게 느낄 정도였으니 얼마나 심했다는 거겠어요. 반면 어머니는 슈퍼맨, 진짜 딱 슈퍼맨 같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을 차리고 아버지가 보실 신문을 식탁 위에 올려두시고 청소를 하시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고 자랑을 하실 거면 어머니가 고생하지 않으실 수 있게 도우미 아주머니라도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누가 집도 넓은데 가정부는 안 쓰냐고 그런 소리를 하면 대변에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또 집안일은 다른 사람 손 타면 안 된다고 뭐 집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있다고 그런 데는 돈 한 푼 쓰는 걸 벌벌 떠시는 분이었죠. 그 넓은 집에 먼지 한 번 앉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항상 부지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전업주부였냐? 또 전업주부라고 하기엔 애매하셨어요. 집안일을 그렇게 완벽하게 끝내놓고 제가 유치원에 가고 2살 터울인 누나가 등교를 마치고 나면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하시던 공장에 가셔서 일을 도우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이었던 거죠. 실질적인 일은 어머니가 다 하시고 계셨는데 아버지는 그저 생색만 내고 큰소리만 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색이나 큰소리를 낼 거면 끝까지 잘 내기라도 하던가요. 제가 딱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요. 저희 집이 쫄딱 망했습니다. 원인은 아버지였죠. 망한다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 집에 물건이 그렇게 많았구나 하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뭐 저런 조그만 물건에도 스티커를 다 붙이나 싶을 정도로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었고 아버지를 찾는 사람들이 집이며 학교며 할 것 없이 잔뜩 성난 얼굴로 몰려오셨고요. 아버지는 어디 있었냐고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편지 한 통도 안 남겨놓고요. 남겨놓을 거라곤 성난 채무자들과 어마어마한 빚뿐이었고요. 앞마당에 있던 집은 그대로 홀라당 넘어갔고 옷까지만 챙겨가지고 여관방을 전전해야 할 정도의 돈밖에 수중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자야 할 곳이 없어서 엄마랑 누나랑 셋이서 역 앞에서 우동이었나 가락국수였나 뭘 한 그릇 시켜가지고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도 저희 누나가 그랬어요. 뜨거운 걸 먹으니까 입이 데인 것 같다고.
누나는 배부르니까 남은 국물은 너 다 먹으라고. 안 그래도 싱거운 국물에 배부르라고 뜨거운 물을 타서 국물을 한 솥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세 식구가 나눠서 먹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여간빵을 전전했다가 찜질방을 전전했다가 정말 당장 잘 곳이 없어서 옷이 빵빵하게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사람들 눈치를 슬며시 보면서 터미널에서 노숙을 했던 적도 있어요. 밖에서 자는 날에 어머니는 자는 동안 저희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죠. 그러면서도 아버지에게 혹시라도 연락이 닿을까 본인은 그렇다 쳐도 이 어린 자식들을 설마 그렇게 파렴치하게 버리고 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백방으로 연락을 해보시려고 노력하시는 눈치였습니다. 비록 그 연락이 끝끝내 닿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시댁 친척 어른들에게까지 모두 연락을 돌려봤지만 내 돈도 빌려갔다. 어디 있는지 알면 나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달라. 그래라. 이런 싸늘한 대답이 돌아왔고 그때부터 어머니도 더 이상 아버지를 찾는 일은 포기하신 것 같았습니다. 당장 자식들은 배고프다고 눈 밑이 퀭해가지고 새벽 일찌감치 깨서 눈물을 똑똑 흘리고 있지.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셨겠어요. 그래도 누나가 나이가 2살이라도 더 많다고 누나한테 저를 맡기고 조금씩이라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색도 그렇고 아버지 공장에 나가서 일을 도우셨을 뿐이지 이력서를 봤을 때는 그냥 전업주부, 어디 가서 일을 해봤던 경험도 없는 사람일 뿐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이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가서 김밥도 말고 내일은 저기 시장 가서 음식 배달도 하고 잠깐 짬이 나면 뭐 우유 배달, 신문 배달 항상 피곤한 얼굴로 벽에 기대서 신문의 구인구직란을 들여다보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나네요. 그래도 늘상 성실하시고 집에 계실 때도 그렇게 많은 일을 꼼꼼하고 완벽하게 소화하시던 분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니까 당장 죽을 것 같은 생활에도 볕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세 식구가 집이라고 처음 부르기 시작했던 것은 어머니가 일하시던 공장에 딸린 숙소였습니다. 말이 숙소지 그냥 일을 하는 직원들이 쉬라고 공장동 옆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었는데 어머니가 공장에 들어가시게 되면서 매달 숙박비라도 낼 테니까 직원들 다 퇴근하면 들어가서 출근하면 들어가고 짐도 많이 안 놓고 정리도 깨끗하게 할 테니까 애들이랑 지낼 수 있게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직원들 쉬는 공간인데 어떻게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지낼 수 있게 하겠냐고 사장님은 난색을 표하셨는데 다행히도 같이 일하는 공장 이모님들께서 저희 가족의 딱한 사정을 알고 계시니까 어머니 편의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럼 당장 오갈 데도 없는 애들을 내쫓냐고요. 오히려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저희 쓰라고 베개도 사주시고 이불도 사주시고 그러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다시 세 식구가 제대로 된 지붕 있는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살게 된 겁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는 공장에서 지내는 거잖아요. 그 말은 어머니가 고생을 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전 솔직히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잘 모르시겠지만 잘밤에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그 습관이 남아있으시거든요. 자면서 막 끙끙 앓는 소리를 내세요. 왜 아니겠어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누나랑 저랑 대학 보내야 한다고 아침 저녁으로 남는 시간 쪼개가지고 이 일 저 일 다 하시니까 몸이 남아나겠냐고요. 힘든 내색을 전혀 못하다가 잠에 들면 그제서야 긴장이 풀려서 앓는 소리가 나오시는 겁니다. 그 소리를 옆에서 듣는데 누나랑 저랑 맨날 둘이서 끌어안고 숨죽여서 울었어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하면서요. 나쁜 길로 빠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절대 엄마 후회시킬 만한 일을 하지 말자고 사람들은 저희 남매 보면서 어쩜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도 하고 예쁜 집만 골라서 하냐고 엄마 속 안 썩이고 참 다행이라고 했는데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누구라도 엄마가 옆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엇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바르게 꼬박꼬박 잘 살아가던 몇 해 후에 저희 가족의 인생이 또 한 번 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이, 그 얘기 들었어? 아이, 박 사장이 지금 공장 팔러 다닌다고 알아보고 있다던데. 아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 가뜩이나 지난달 월급도 빌려서 공장 문 닫는 거 아니냐고 그런 소문 돌아서 불안해 죽겠는데. 아, 이러다 진짜로 우리 다 같이 쫓겨나는 거 아닌가 몰라. 여전히 어머니와 저희 남매는 그 공장에서 살았었고, 그래도 예전과 비교하면 꽤나 나아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공장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군요. 곧 이 공장이 매각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었어요. 이미 지난달 월급까지 밀려있고 사장이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 놓은 데가 많아 당장 팔아볼 곳을 알아보러 돌아다니고 있지만 마땅치 않다는 얘기는 이미 동네에 소문이 파다했어요. 많지 않은 직원이었지만 다들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이곳이 아니면 일을 하기도 어려운 사람이 많았기에 이러다 정말 다들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아니면 이제 어디 가서 일을 하냐면서요. 그리고 그 우려는 정말 현실이 됐어요. 공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면서 당장 일할 곳도 없는 이모님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나서셨습니다. 저희 세 식구가 이사를 가고 나중에 저와 누나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었던 돈이었답니다. 당장 굶어 죽는 것보다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면서 그 돈에다가 사업자 대출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끌어모아 사장이 매각한 공장을 다시 인수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 형편에 대출까지 받았다가 일이 어떻게 잘못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계획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일하셨던 직원분들이 옛날에 우리처럼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누구 하나 죽도록 힘든 것보다는 다 같이 조금씩 나눠서 힘든 게 낫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다들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나 여기 들어오는 날 다들 그러셨죠? 여기 은숙 언니가 이불 사주셨지, 미자 언니가 베개 사주셨지, 금옥의 언니가 애들 춥다고 속옷 입혀줘. 언니들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그때 다 같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 돈 못 갚아서 당장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때 은혜는 갚고 죽어야겠으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미안해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왜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지요. 비단 저만 그래 보였던 건 아닌가 봐요. 같이 일하셨던 직원분들께서도 누구보다 잘 아셨죠.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공장을 인수하겠다고 한 건지 말입니다. 모자란 돈은 그렇게 각출해서 더 보태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공장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2달 동안 출근하시는 직원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월급을 받아가신 적이 없으세요. 나중에 회사가 자리 잡고 나서 그때 드리지 못했던 월급을 다 따로 챙겨드리긴 했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까지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면서 자진해서 월급을 반납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죠. 그때는 회사가 아니라 다들 열정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이었죠. 덕분에 아침마다 문 닫는 회사가 줄줄이 늘어가던 그때 어머니의 공장만은 연일 더 승승장구였습니다. 어렸을 때 운영하던 공장이 어려워져 버렸다고 가족들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버지한테도 고마운 게 딱 하나 있고 옆에 같이 일을 했던 덕분에 회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알 수 있었다며 너스레를 떠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멋진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온 가족이 큰 집에서 함께 보내던 유년 시절이 오르막길이라면 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버리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시절이 내리막길,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살기 시작하고 어머니가 인수한 공장마저 승승장구하고 있던 그때가 오르막길의 초입부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누나는 엄마를 따라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존경하는 사람도 엄마, 나중에 엄마 같은 일을 할 거라고
어머니는 고생과 가난을 절대 되물림 시켜주는 게 아니라면서 그런 누나한테만은 유독 엄하게 반응하셨죠.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 그렇게 꿈을 작게 꿔? 엄마는 절대 안 그래. 꿈을 꿔도 크게 꿔야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가르쳐주고 끌어주는 사람이 될 생각을 해야지. 이제 지겨워서 더 못하겠다 싶을 때까지 공부해봐 둘 다.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이니까. 저와 달리 공부를 좀 했고 성적이 좋았던 누나에게 어머니가 거는 기대는 꽤 크셨던 것 같습니다. 가르치면 되겠다 하는 가능성 같은 것을 보셨나 봐요. 그에 반해 전 엉뚱한 곳에서 재능이 나왔거든요.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뭐가 갖고 싶냐는 물음에 망설임 없이 카메라를 한 대 사달라고 대답했는데 사진을 찍는 것에 취미를 붙이게 돼서요. 그 값싼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사진을 찍고 취미 삼아 찍었던 사진이었는데 학교에서 여는 공모전에 출품을 하고 상을 타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알게 됐어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즐거운 법이잖아요. 그렇게 누나는 경영학과를, 저는 사진학과를 들어가게 되면서 저희의 진로가 갈라지게 됐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카메라를 한 대 사서 본격적으로 돈을 받고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주기 시작한 저와 달리 누나는 대학원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자기는 공부랑 체질이 안 맞는다. 엄마가 공부를 하라고 하면 무조건 공부를 해야 하냐. 이러다가 허송세월만 보내는 거 아니냐. 어머니께서 공부할 수 있을 때 실컷 해보라고 등을 떠밀었을 때 볼멘 소리를 하던 누나였는데 그냥 저희 어머니께서 귀신같이 누나의 재능과 취미를 알아보셨던 거죠. 공부가 체질에 안 맞는다고요? 대학교 4년 내내 학과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아서 졸업할 때가 되니까 누나들 교수님들이 자기 연구실로 서로 모셔가려고 난리였어요. 공부에 취미 없다더니 취미 붙이면 더 난리 나겠다? 그럴 거면 엄마한테 반항이라도 하지 말던가. 꼭 할 거면서 싫다고 한번 튕겨보는 거야 뭐야? 어쨌든 축하해 누나. 머쓱해하는 누나가 이게 축하할 일이냐며 이제는 논문 쓰랴 뭐하랴 앞으로 고생길이 훤히 열렸다고 한탄을 하는데 어쩐지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누나가 그렇게 다시 즐겁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데는 어머니와 저 말고도 숨겨진 조력자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페이스메이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육상이나 수영 등 장거리 스포츠에서 다른 선수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속도를 조율해서 팀원을 위한 전략적 희생을 하는 보조 선수를 의미하죠. 누나는 매형이 자기의 대학 생활, 대학원 생활을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게 도와줬던 페이스메이커라는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매형에 대한 누나의 마음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형을 처음 봤을 때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아니요, 오히려 나쁘다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제가 누나와 같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밥을 사주겠다며 저를 불러냈어요. 누나는 자연스럽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동생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함께 나가도 되냐고 묻더군요. 누나의 남자친구를 만나보는 것은 세상에서 처음이었기에 어쩐지 긴장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매형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남자는 남자가 봤을 때 가장 잘 알잖아요. 어쩐지 날티나는 외모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앞에 있는데도 누나 어깨에 팔을 척하니 올리고 손으로 볼을 톡톡 치는데 제가 다 기분이 나빠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소리가 저도 모르게 절로 나오더라고요. 동생 무서워서 장난도 못 치겠다. 든든한 남동생 둬서 좋겠네. 아주. 표정 풀어 동생. 이러다 한 대 치겠어. 제가 순간적으로 정색을 하니까 그제서야 누나의 어깨에서 슬며시 손을 내리더라고요. 제가 전형적으로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죠. 강한 사람 앞에서만 강하게 구는 사람이요. 누나는 대체 저런 사람이 어디가 좋아서 만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인상이 별로여서 그런지 식사 자리 내내 마음에 들지 않던 곳 투성이었어요. 두 사람은 대학에서 처음 만나 대학원까지 같이 오게 된 거라고 했어요.
밥을 먹는 내내 누나를 챙겨주는 모습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자기 밥 먹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를 처음 만나는 자리고 누나의 가족 앞에서 잘 보이려는 눈치조차 없어 보이는 사람 같았죠. 음식이 나오자마자 접시에 아주 코를 박을 기세로 허겁지겁 먹더니 제 접시에 먹던 젓가락을 푹 담궈서 음식을 떠가질 않나. 밥을 먹는 동안 누나 앞에 음식을 덜어주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질 못했죠. 그것뿐이면 다행이게요. 보통 그런 자리에서는 예의상으로라도 본인이 음식을 사지 않나요? 계산할 때가 되니까 계산서를 들고 당당하게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그래, 자기가 먹은 게 있는데 당연히 자기가 계산을 하려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계산대 앞에 서니까 테이블에 깜빡하고 두고 온 게 생각났다면서 계산서를 자연스럽게 누나에게 주고 물건을 찾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계산을 하기 싫어서 누나에게 계산서를 넘기고 가는 것 같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별로인 사람일까? 식사 자리 내내 별로였지만 그렇다고 너무 색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진 말자 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도 누나에게 제 카드를 주면서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오늘 밥은 제가 사겠다고 얘기를 하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식사를 하려던 테이블 쪽을 살펴봤어요. 물건을 찾으러 간다던 매형은 그쪽에 서서 물건을 찾는 신용을 하기만 하기는커녕 계산대 쪽을 힐끗힐끗 보면서 계산이 다 끝났는지 확인하더니 누나가 카드를 내미는 모습을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계산대 쪽으로 다시 향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정나미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어디서 골라도 저렇게 거지 같은 놈을 골랐을까 혀를 내두르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한숨을 쉬고 손을 씻고 다시 나가니 매형은 뻔뻔하게 웃으면서 이번에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애기 들어보니까 동생 사진 찍으면서 돈 좀 잘 번다면서? 사진 찍으면 예쁜 여자 모델들도 많이 만나는 거 아니야? 좋겠어. 돈도 벌고 예쁜 여자도 많이 만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야겠는데? 다음에 만나면 내가 꼭 맛있는 거 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한다니까. 그런 시덥잖은 헛소리를 늘어놓는 사람이 누나 곁에 있다는 것이 치가 떨리게 싫었어요. 식사 자리 내내 제 표정이 안 좋았던 것을 눈치챈 누나는 매형에게 동생을 바래다 주고 오겠다면서 먼저 빠르게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매형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전 누나를 카페로 데리고 가서 아까 제가 식당에서 본 장면을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설명했어요. 누나는 놀라지도 않는 눈치였습니다. 전 누나에게 당장이라도 그런 사람과 헤어지라고, 그 사람이 정말 누나를 사랑해서 만나는 거겠냐고, 그런 질 떨어지는 사람과는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누나는 그런 제 얘기에 되려 버럭 화를 냈어요. 기가 막혔죠. 우리도 어렵게 살아봐서 알잖아. 돈이 없고 사람이 조금 가벼워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도 지금 집안이 어려워져서 어려운 형편에 대학원 공부한다고 힘들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내가 너랑 같이 밥 먹자고 했을 때 저 사람도 얼마나 자기가 계산하고 싶었겠어? 난 오히려 저 사람이 그렇게 계산대에서 선뜻 계산도 못하고 눈치 보고 있었던 게 안쓰럽기만 하다. 어떻게 나랑 만나는 사람을 그렇게 안 좋게 보고 헤어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다른 건 몰라도 누나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옆에서 정말 큰 힘 되어줬던 사람이야. 오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헤어져라 말아 할 건 아닌 것 같다. 다른 건 몰라도 나 오늘 너한테 정말 실망했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전 정말이지 누나 인생이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한 얘기였는데 누나는 되려 매형 편을 들며 매형을 감싸고 도니까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고 어떻게 구슬렸는지 몰라도 그때의 누나는 완벽하게 매형 편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매형이 돈 때문에 어려워하는 모습이 옛날 자기 모습 같다면서 누나는 이상한 데서 연민과 동정을 느끼고 있는 것만 같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어요. 나도 가족으로서 누나에게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같다. 누나가 저 사람을 끝까지 만난다고 하면 나도 누나를 더 이상 볼 생각이 없다. 이렇게까지 으름장을 놨죠.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어머니가 일을 하시면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 해줬었던 누나. 그랬기에 그 어떤 남매보다 우애가 깊었던 저희 사이가 고작 매형이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그렇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에 대한 저의 감정의 골이 엄청나게 깊었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난 어머니나 매형 같은 사람을 만난 누나나 결국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왜 꼭 그 길을 선택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기만 했죠. 제가 그렇게 백날 첫날 답답해만 하면 뭘 하겠어요. 결국 저희 집 여자들은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속이 후련한 모양입니다. 제가 그렇게 뜯어 말리고 안 보겠다고까지 으름장을 놨었지만 결국 누나는 기어이 사골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도 누나를 거의 보지 않고 제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었죠. 누나는 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머니에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무거운 목소리로 지금 집으로 급하게 와봐야 할 것 같다면서요. 처음엔 공장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하고 그때 제주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죠. 집에 도착하니까 정말 꼴 보기 싫은 얼굴이 앉아 있더라고요. 누나와 매형이 어머니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쩜 좋니, 재영아. 니네 누나. 아유, 진짜 어쩜 좋아. 내가 진짜 못 살아, 내가 너 그러라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대학원까지 보내놓은 줄 알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다른 애도 아니고 네가 이런 식으로 엄마를 실망시킬 수가 있어. 너 이 집 장녀야. 뭐라 그랬어? 엄마 실망 안 시킨다고. 엄마 같은 사람 되고 싶다고. 그런 네가 어떻게 엄마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을 수 있냔 말이야. 입이 있으면 좀 말을 해보라고. 장모님, 차라리 절 때리세요. 저 이 사람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보시기엔 아무것도 없고 믿음직스럽지 못하시겠지만 이 사람 뱃속에 있는 아이 끝까지 책임지고 앞으로 장모님 실망시켜드리는 일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죠. 뱃속에 있는 아이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그야말로 눈이 뒤집혀서 한달음에 달려가 매형의 어깨를 밀쳤고 어머니와 누나가 놀라서 그런 저를 양쪽에서 붙잡아 뜯어 말렸어요. 누나의 혼전 임신이었습니다. 제 만류에도 누나가 매형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임신까지 시켰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제가 매형한테 호통을 쳤어요. 대체 누구 인생을 어디까지 망치려고 임신까지 시키냐고요. 어머니보다 더욱 불같이 화내는 저의 모습에 가족들이 모두 놀라서 뜯어 말렸습니다. 매형도 자기보다 어린 놈한테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입이 있어도 뭐라 할 말이 있었겠어요.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아무런 소리도 못하더라고요.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주제에 누나랑 결혼을 해서 팔자 한번 펴보려는 속셈인 거 모를 줄 아냐고. 폭언이란 폭언은 모두 내뱉었고 누나는 끝까지 그런 매형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는 한숨만 푹푹 쉴 수밖에 없었죠. 제가 아무리 반대를 해봤자 일어날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은 두 사람을 돌려보내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누나가 이미 아이까지 임신한 마당에 두 사람이 저렇게 서로 좋아한다고 허락해달라고 비는데 여기서 가족들이 더 반대하고 으름장을 놔봤자 나중에 너랑 누나 사이가 더 틀어지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형제라고 해봤자 딱 둘밖에 안 되는데 서로 등 돌리고 사는 거 그 꼴은 못 보시겠다면서요. 저도 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딱 봐도 누나 등골 빨아먹고 살 인간이다. 나한테도 하나밖에 없는 누나고 저런 인간 만나서 평생 고생하는 꼴 난 절대 볼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반대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어머니의 계속된 설득에 저도 결국 매형을 가족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 난리를 겪고 나서 한 결혼이었으니 매형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어색함을 넘어서 불쾌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남이 날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한 식구니까 너무 안 좋게 보지만 말고 잘 지내보자고. 나도 솔직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지고 들면 처남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겉으론 표 안 내잖아.
엄연히 말하면 내가 더 나이도 많고 누나 남편인데 결혼하고 나면 처남이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지난번처럼 그렇게 예의 없는 행동하면 그땐 나도 가만히 참고 있지 않을 거니까. 아니나 다를까 매형은 결혼을 허락받고 난 이후로 그 기고만장한 태도가 다시 돌아온 것 같더군요. 지난번에 저한테 한 대 맞은 게 억울하긴 한 모양이었는지 누나가 보는 앞에서 저한테 으름장을 놓더군요. 다시는 자기한테 건방지게 굴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누나는 이제 제발 두 사람도 그만하라면서 저희를 말렸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긴 했지만 이를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될 사이라면 매형 말대로 저 역시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어야 하니까요. 그 밖에도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말들이 많았어요. 매형 역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요. 매형 대학원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 겨우 보낼 수 있는 상황에서 결혼 자금은 뭐 얼마나 모아두었겠습니까? 누나의 배가 더 부르기 전에 빨리 식부터 올리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두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오히려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은 사돈 쪽이었습니다. 상민이 결혼 준비하느라고 저희도 들어가는 돈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쩌다 혼자 임시를 해가지고 박사까지 따고 남은 애 앞날이 창창한데 아유 안 그래도 그냥 애 박사 따고 나면 오라는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 결혼 때문에 앞날 막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래도 사돈 댁이 잘 산다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사위 앞날 막히는 건 싫으실 거 아니에요? 너 장모님한테 잘해. 엄마는 너 결혼시키는 데다 돈 다 써서 이제 너 공부시킬 돈 더 없다. 이제는 장모님이 네 엄마다 생각하고 모셔. 알겠어? 사돈은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잘 나가던 자기 아들의 앞날이 마치 저희 누나의 임신으로 막힌 것처럼 얘기를 하며 은근히 저희 어머니에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매형을 지원해 줄 것을 은근히 종용하는 눈치였습니다. 누나는 가운데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눈치였고 뻔뻔한 그 집 식구들과의 결혼식은 중간에서 무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얼렁뚱땅 진행되고 말았죠. 그 엄마의 그 자식이라고 매형의 뻔뻔한 태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누나도 은근히 시어머니의 그런 압박이 부담이었나 봐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를 찾아와서 매형과 함께 박사과정을 준비하러 미국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유, 홀몸도 아니고 미국 가서는 엄마가 케어할 수도 없는데 갑자기 왜 미국으로 가겠다는 거야? 정서방 박사과정 때문에 그러는 거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엄마한테 언제까지 손 벌리겠어. 미국 가면 RA라고 연구 조교 있거든. 공부도 하면서 달에 2,000불씩 나온대. 상민 씨도 미국 가서 박사과정 준비하고 나도 거기서 출산 준비하면 되고 아이 낳고 거기서 다시 공부 시작하면 되잖아. 우리 결혼 허락 받으면서 그랬잖아. 절대 엄마 실망 안 시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어디서든 잘할게. 미래 생각이라고는 전혀 안 하고 사는 매형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가정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서 저희 가족에게 손 안 벌리고 연구 조교를 하면서 박사과정을 하려는 매형의 뜻을 전하는 누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가족의 마음도 결혼 전보다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홀몸이 아닌데도 떠나려는 누나가 걱정일 뿐이었죠. 누나도 이제는 아이 엄마인데 좀 더 강해져야 하지 않겠냐면서 자기는 어딜 가든지 잘 해낼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매형도 저희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앞으로 미국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지낼지 많이 상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좀 반성을 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너무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나 싶기도 했고요.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미국으로 넘어갈 준비로 바쁘게 지내던 누나는 그렇게 매형의 박사과정을 위해 뱃속의 아이와 함께 타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누나,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연락해. 난 일 때문에 해외도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우편이 아니라 내가 더 빨리 가져다 줄게. 그리고 매형, 죄송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잊고 잘 지내봐요. 웃으면서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누나를 배웅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옆에 매형이 있기에 안심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의 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누나가 떠난 이후로 저 역시도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저도 본격적으로 사진관을 개업하게 됐고 누나의 결혼식 사진을 찍어주었던 게 입소문을 타면서 웨딩 촬영 예약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게 됐거든요. 신혼여행을 따라가면서 사진 촬영을 하는 건들이 많아서 해외에 나갈 일이 많았었는데요. 여러 나라에 가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업을 하면서 참 좋은 일 중에 하나였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 여유 시간을 갖기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옛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짬이 날 때마다 가족들이랑 연락을 해보면 어머니도 공장 일 때문에 바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누나 역시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 바쁘게 공부를 할 땐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미국에서 전업주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유 있고 너무 좋은 것 같다고 누나가 행복하면 됐다고 저희 인생이 끝도 없는 오르막길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법이겠죠. 그 내리막은 저의 미국 촬영 일정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사진 촬영 스케줄 때문에 미국에 2주 정도 가게 된 일이 생겼는데 그 뒤로도 한 일주일 정도의 여유가 있겠더라고요. 잘 됐다 싶어서 누나에게 바로 연락을 했죠. 일이 끝나고 나서 시간 여유가 될 것 같은데 매형이랑 다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고요. 오랜만에 동생을 볼 생각에 누나의 목소리도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촬영을 갈 때보다 저도 신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누나를 줄 선물, 뱃속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줄 선물들을 싸고 옆에서 엄마도 이거 챙겨줘라 저거 챙겨줘라 멀리 보내놓은 누나 걱정에 눈물까지 보이는 바람에 캐리어 하나로는 모자랄 지경이었죠. 한시라도 빨리 누나를 만나러 갈 생각에 열심히 일을 했던 탓일까요? 촬영이 생각보다 빠르게 끝나버린 거예요. 원래는 다 끝나고 호텔에 가서 씻고 누나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서 거기서 다 같이 근처 레스토랑으로 출발하기로 했었는데 오후 1시 정도가 돼서 끝나버렸으니까 시간이 너무 붕 떠버린 거죠. 혹시 누나가 집에 있으면 그냥 일찌감치 얼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누나에게 연락을 했어요. 어쩌지? 내가 지금 병원에서 검사받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 집 주소는 알고 있지? 우편함 뒤쪽에다 열쇠 두고 다니거든. 어차피 여기 앞에 있는 병원이고 30분 내로 집으로 가니까 호텔 가지 말고 집에 가서 잠깐 기다리고 있을래? 호텔 갔다가 다시 집으로 오려면 1시간을 훨씬 더 넘게 걸리잖아. 일 막 끝나서 피곤할 텐데 괜히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힘 빼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사람도 없는 집에 어떻게 혼자 가냐고 됐다고 했지만 누나의 성화에 그렇게 집에 먼저 가 있게 됐어요. 혹시라도 임산부가 살고 있는 집이 좁기라도 하면 어쩌나 했지만 그래도 꽤나 비싼 집을 구했는지 널찍한 공간에 한시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워낙 누나가 잘 살고 있는지 걱정이 많아서 일을 하기 위해 챙겨온 카메라를 들고 거실을 찍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테이블에 후다닥 카메라를 내려놨습니다. 30분 내로 온다고 하더니 제가 왔다는 소식에 혹시라도 검사를 일찍 마치고 들어온 건가 싶었는데 현관 쪽에서 들리는 것은 매형의 목소리였어요. 한국어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선명하게 들리는 통화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처남 오기로 했다니까. 하여튼 그 집 식구들은 유난 떠는 거 알아줘야 돼. 엄마, 이번 달 용돈 제대로 들어왔지? 난 장모년 이번 달부터 용돈 안 줄 거야.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자기 딸 때문에 내 인생 조진 건 생각도 안 하고 사사건건 전화해서 시비에다가 지금도 내가 자기 딸 제대로 데리고 있는지 감시하려고 지 아들 보는 거 아니야. 하여튼 노인네 등살에 죽겠다니까.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저희 어머니의 욕을 하고 있던 매형은 거실에 서 있던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황급히 핸드폰을 닫고 저에게 지금 들은 것은 오해라며 처남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왜 있는 거냐고 당황한 기색으로 횡설수설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개차반이란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가족들 앞에서 멀쩡한 척을 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매형의 멱살을 움켜쥐고 있을 때 병원에서 검사를 마친 누나가 마침 집으로 돌아왔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소스라치게 놀라며 저와 매형을 떨어뜨려 놨어요. 매형은 누나에게 오해라며 처남이 지금 뭔가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전 누나에게 제가 들었던 통화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누나는 설마 매형이 그렇게 심한 얘기를 했을 거라고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카메라, 순간적으로 카메라가 생각나더군요. 아니라 다를까 어머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고 있었던 카메라를 들어보니 그대로 녹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정지 버튼을 누르고 돌려보니 소리가 좀 작긴 하지만 아까 매형이 통화하고 있던 상황이 그대로 다 녹화되어 있었죠. 누나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니 그제야 매형이 사색이 됐어요. 누나는 매형을 붙잡고 우리 엄마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우리 가족이 당신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냐며 매형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전 이런 집구석에 한시라도 더 붙어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그런 누나를 붙잡고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짜고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배는 잔뜩 불러가지고 제 손을 붙들고 집으로 돌아온 누나를 보고 어머니께서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그래도 어머니 역시 진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 제 카메라에 담겨져 있는 매형의 추악한 진실을 어머니에게도 보여드렸죠. 어머니는 영상을 보시자마자 펄쩍 뛰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전화를 들어 당장 매형에게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경찰을 불러 너희 집 구석을 다 사기죄로 잡아넣기 전에 당장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머니께서 왜 저렇게 화를 내시는지 어안이 벙벙하기만 했어요. 아이는 어떡하냐고 자기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하는 누나를 겨우 달래고 다음 날이 되니 잔뜩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매형이 문을 열어달라고 저희 집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멱살을 잡고 어머니 앞에 끌어다 앉혔습니다. 어머니가 매형에게 하는 얘기에 저희 남매 정말 뒤집어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양가에게 100만 원씩 드리고 있다고 했던 그 용돈, 그것도 용돈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네, 나한테 돈 빌려갈 때 뭐라고 했나? 미국에서 제대로 자리 잡아보겠다고, 그래도 마누라도 애도 제대로 책임져 보고 싶다고, 남편으로서 면도 안 서고 부끄럽다고, 평생 걸려도 다 갚을 테니까 장모님이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차용증까지 쓰고 빌려줬었지. 자네가 나한테 용돈을 줬어? 아니, 나는 너네한테 용돈 받을 생각도 없고 죽을 때까지 내 자식들한테 손 벌려볼 생각도 없었어. 근데 감히 나한테 이딴 식으로 모욕을 줘? 뭐? 당신 나한테 우리 엄마한테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씩 용돈 보내고 있다고. 그래서 공평하게 시댁한테도 100만 원씩 용돈 보내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에서 너무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꼬박꼬박 용돈 보내고 있었던 거잖아. 그럼 그 돈이 여태까지 우리 엄마한테 드린 용돈이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 갚고 있었다는 거야? 당신 여태까지 나한테 사기친 거냐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네, 그렇습니다. 매형은 미국에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아내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명목하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집세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었고 그렇게 매달 100만 원씩 돈을 갚아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뭐 빌려간 액수가 워낙 컸기에 100만 원씩 갚아가지고는 정말 평생 갚아야 할 돈이긴 하더군요. 심지어 그 돈이 전부 미국 집을 사는 데 들어간 것도 아닌 것 같고 일부는 자기 집으로 흘러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어머니는 혹시라도 임신을 한 딸이 걱정이라도 할까봐 사위를 믿고 그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배은망덕한 사위는 자기가 빌린 돈을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갚고 있는 주제에 그 송금 내역을 저희 누나에게 보여주면서 자기는 매달 이렇게 장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있으니
당신도 공평하게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내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임신을 해서 돈도 벌고 있지 않은 누나에게 용돈을 보내야 할 것을 은근히 강요했고 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누나는 그동안 벌어둔 돈에서 무리를 해서 그렇게 매달 용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고요. 그것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지만 이렇게 이중으로 저희 집 돈을 등쳐먹고 벌어먹은 돈으로 사돈댁은 한국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자기 아들이 뭐 결혼을 잘해가지고 제대로 된 물줄을 잡아서 자기는 앞으로 평생 일을 할 일이 없다. 거액의 골프 회원권을 끊고 이사를 가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 사기꾼 같은 시댁은 그렇게 이중으로 돈을 챙기고 있었던 거죠. 제가 우연찮게 미국으로 일을 가지 않았더라면 어머니한테 보내드릴 영상을 찍지 않았더라면 그 시간에 누나 집에 먼저 가 있지 않았더라면 이 일을 까마득히 모르고 계속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집구석에서 돈을 퍼주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어떻게 그래?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뱃속에 있는 아이 책임지고 싶다고 박사학위만 끝까지 밀어주면 교수직 달고 한국 가서 호강시켜준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그 얘기만 믿고 주변에서 당신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끝까지 믿어줬던 건데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뻔뻔한 소리를 하고 시댁 같지도 않은 시댁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혀를 찼을 때도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라고 내가 끝까지 감싸줬던 건데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기만하고 끝까지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너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건데? 너 때문에 날려버린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내 뱃속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되돌릴 건데? 저희 집이 완전히 이 사기꾼 같은 두 모자한테 놀아날 뻔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사연에 저희 누나는 쓰러져서 앰뷸런스를 타고 실려가고 경찰을 부르고 집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 와중에 그 엄이라는 인간은 우리 아들한테 대체 무슨 죄가 있냐면서 차라리 자기를 잡아가라고 경찰서에서 한동안 난동을 피우기까지 했죠. 물론 저희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 파렴치한을 진작에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준 게 죄라면 죄겠죠. 하지만 이미 이렇게 추악한 실체를 다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은 그건 정말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고 이혼 소송은 진행 중에 있어요. 이 인간들은 애초에 자기 것이 아니었는데도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만든 재산이라면서 끝까지 뻔뻔하게 우기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저희 누나가 매달 보냈던 용돈은 물론이고 매형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돈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연구 분야가 워낙 한정되어 있어서 이미 그쪽에서는 소문이 다 난 상태라서 교수는 고사하고 아마 같은 분야에서 시간 강사도 해먹지 못할 거라고. 결혼이 아니라 한탕 크게 사기쳐서 제대로 해먹어볼 요량으로 그랬다고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엄청 나오는 모양입니다. 걱정은 누나뿐이죠. 그놈한테 인생을 통째로 도둑 맞은 기분일 테니까요. 거기다 지금은 뱃속의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냐면서 아이는 그대로 낳아서 기르겠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가뜩이나 마음의 상처도 큰데 이 상태로 아이를 혼자 낳아 기르면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게 되겠냐고요. 심란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누가 볼 땐 저희 누나가 자기 무덤 자기가 파고 자기 인생 벼랑 끝으로 스스로 몰아낸 바보 같은 여자라고 보이겠지만 저한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맘때가 되면 전년도에 있었던 추석날이 생각나곤 합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도 나고요. 통쾌함의 웃음이요. 저만 알고 있기 아까워 어디에다 이 얘기를 풀어놓을까 고민하다가 여기 톡톡사연 채널에 공개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한바탕 시원하게 웃다 가셨으면 좋겠네요. 전 남편과 동갑내기 친구 사이로 만나다 연애로 발전하게 됐어요. 남편과는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쭉 허물없이 지내던 친구 사이였고요. 왜 친구 사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성별 구분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이요. 남편과 제가 딱 그랬습니다. 저도 남편은 막말로 같은 목욕탕에 들어가 앉아있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만큼 편한 사이였죠.
전 약간 왈가닥의 골목대장 기질이었고 남편은 사교성은 있지만 저에 비해 약간은 섬세한 구석이 있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어쩐지 둘이 다니면 남녀가 뒤바뀐 것 같다는 말 많이 듣곤 했습니다. 너 진짜 태경이랑 뭐 없는 거 맞아? 진짜야? 아, 그럼 당연하지.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 보여? 없는 게 이상하다. 야, 맨날 붙어 있는데도 어떻게 아무 일이 없어? 하기야, 태경이가 너를 챙겨주는 거 보면 약간 여동생 대하는 것 같아서 연인이라기보단 가족 느낌이긴 하다. 뭐? 여동생? 야, 내가 왜 걔 여동생이야? 누나면 몰라도. 제가 발끈하면 친구들은 까르르 웃곤 했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런 저희 사이를 신기하기도 했어요. 사실 제가 남편을 고등학교 친구로 맞이하게 된 데는 약간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바로 저의 가정 환경 때문입니다. 저는 오빠 하나에 어머니 한 분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일찍이 집을 나가 소식을 알 길이 없었죠. 저희 오빠로 말할 것 같으면 도박에 미쳐 돌아가 어떻게든 집에 돈을 빼돌리는 인간이었고요. 어머니는 매일 술에 절어 사시는 분이셨고요. 시장통에서 힘들게 일을 하시다가도 하루는 술을 잔뜩 마시고 일을 나가지 않기도 하시고 그렇게 띄엄띄엄 벌이를 하시곤 했습니다. 아이고, 이 가영과 낳아놓고도 이미 돌보지도 않으니 내가 너 성주만 보면 눈물이 난다. 아이고, 불쌍한 거. 엄마 고만해요. 성주도 이제 말 다 알아듣는데 마음 상해. 성주야, 이모가 반찬 해놨으니까 냉장고에 바로 넣고 꼭 끼니마다 챙겨 먹어. 알았지? 저번처럼 굶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할머니와 이모가 저희 남매를 가끔씩 보러 와서 돌봐주시곤 했는데요.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저를 어루만지시며 한참이나 눈물을 떨구다 갔습니다. 그러고 가면 제 마음은 심란해졌지만 이모의 손길이 담긴 반찬들은 참 따뜻하게 느껴졌죠. 사실 어머니가 어렸을 적부터 저희 남매 밥을 챙기지 않는 일이 허다했기에 유일한 먹거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남매는 이모가 오면 기뻐하며 허겁지겁 숟가락질을 하기 바빴어요. 그러다 가끔은 할머니께서 회 안에 잠기시며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언뜻 하실 때도 있었어요. 애 아빠만 도박에 미쳐 날뛰지 않았어도 집안 꼴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아이고,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다. 성주야, 너도 원망스럽지? 그래도 꿋꿋이 바르게 자라야 된다. 이 할미를 봐서라도, 불쌍한 네 이모를 봐서라도, 알았지? 네, 알겠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이 착한 것. 아이고, 이쁜 것. 저는 그렇게 할머니와 이모의 기대에 맞춰 다행히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컸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그렇지 못했어요. 약한 아이들한테 돈을 뜯는 양아치들 무리에 합류하더니 슬그머니 그쪽으로 빠져버리더라고요. 말릴 새도 없었죠. 오빠가 그렇게 가족이 아닌 사람이 되고서 저는 많은 상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게 남편이었고요. 요즘 내 취미가 종이학 접는 건데 같이 할래? 뜬금없이 제 짝이 된 남편이 이렇게 말을 걸어오며 종이학을 접게 됐는데요. 이 단순하고 간단한 작업이 꽤나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학을 접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다고 할까요? 남편이 의도하고 권한 건진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그 계기로 전 남편에게 미주알고주알 학을 잡으며 여러 얘기들을 털어놓게 됐고 남편은 묵묵히 들어줬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3이 되고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 전 돈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남편과는 이제 뜸해지겠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티는 내지 않았지만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돈 걱정 없이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 자연스레 대학을 갈 테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전 친구 하나를 잃은 기분에 씁쓸함이 참 컸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좋았던 제가 대학을 포기한다고 하자 주변에서 많이들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성주야, 선생님은 네 성적에 대학을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까운데 장학금 주는 곳이라도 알아보는 게 어떠니?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 선생님 말이 맞아. 성주 너 이대로 대학 포기하면 분명 후회할 거다.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내가 돈은 구해볼게.
가장 말렸던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남편 성화에 전 수능을 받고 정말로 4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됐어요. 아마 남편이 아니었다면 제 인생의 향방이 어떻게 변했을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그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세상에 대해 많이 배웠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펼쳐 성공이란 반열에 이룰 수 있었으니까요. 전 대학에 들어가 평범한 학생들처럼 공부도 했지만 반면 저만의 길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상사업이었어요. 처음에야 오합지졸이었지만 열심히 하니까 직원들이 늘어났고 실제 수익이라는 것이 점점 더 오르기 시작했죠. 남편은 그 누구보다 축하해 줬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던졌어요. 난 네가 잘 될 줄 알았어, 김성주. 네 꿈도 점점 이루어 나가겠다. 이제 연애해보는 거 어때? 나랑. 오랫동안 성주 너 좋아했어. 나를? 우리 연애하자. 남편의 진지한 눈동자에 혼란스러웠지만 그러면서도 한편 저는 심장이 뛰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 오랜 세월을 지냈으면서도 이제야 제 마음을 알게 됐다는 것이 약간은 바보 같기도 했지만 일단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니 정신없이 사랑에 빠지게 됐죠. 와중에 남편의 어머니, 즉 제 미래의 시어머니도 만나게 됐는데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기에 시어머니 홀로 남편을 키우셨죠. 전 전에 고등학교를 다닐 적에 몇 번 남편의 집에서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와 달리 왠지 모르겠지만 절 보는 눈길이 서늘하더라고요. 무척 이상했죠. 아, 니들이 붙어 다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설마 연애까지 할 줄 몰랐네. 아니, 우리 아들 취향이 이런 쪽이었나? 이렇게 덜 떨어진 애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좀 실망이다. 못마땅한 헛기침까지 하시는 모습에 제가 다 민망해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볼멘 소리로 물으시더군요. 물음이신지 시비인지 모르겠다만요. 그나저나 넌 회사 어디 다니니? 대학은 갔다 그랬나? 아, 갔다 그랬지? 뭐 중소기업 같은 데 다니니? 아, 저는 그냥 작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그래, 뭐 거기라도 들어가서 다행이구나. 요즘 중소기업 월급 200도 잘 안 준다는데 그걸로 먹고 살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네. 아무튼 아들, 오늘 집에 늦게 들어오지 말고 엄마 요리하는 거 돕기로 했으니까 빨리 들어와. 연애도 좋지만 자꾸 엄마 혼자 두면 엄마 외로워. 사실 예비 시어머니에게 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까 했는데요. 그땐 남편과 결혼까지 갈지 그 부분이 확신이 없었기에 대충 둘러댔습니다. 제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면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것도 좀 불편했거든요. 그게 남편의 어머니라면 더더욱이 그럴 것 같았고요. 그런데 뒤이은 반응을 보니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더군요. 남편의 어머니는 저희 데이트할 때 여러 번 전화까지 하셨어요. 아, 얼른 안 들어오고 뭐해? 엄마 기다리는데. 재료 다 상하겠어. 아, 네, 들어갈게요. 엄마 잠시만요. 성주야, 저기 미안한데. 알았어, 얼른 들어가. 어머님 기다리시겠다. 얼떨결에 남편을 보내주곤 했지만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에 전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고 난 뒤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열린 상견례에서 시어머니의 진면목을 마주하게 됐어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어머니가 들어오시자마자 대놓고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일 때문에 상견례 시간 맞추기 어려우시다 했는데 일하다 바로 오셨나 봐요. 네? 네? 복장이요. 일하다 오신 복장이라. 엄마 일단 앉아요. 어머님 저희 엄마 집에 있다 오신 거예요. 아, 그러니 내가 착각을 했나 보네. 저는 백화점 옷 한 벌 맞춰가지고 왔거든요. 상견례 자리면 당연히 그런 예의는 갖춰야 하니까요. 어머니가 당황해 하시자 제가 곧바로 상황을 중재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옷차림이 상견례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싶은지 자기가 얼마 주고 옷을 샀는지 가격표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것에 남편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얼마나 민망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런데 게다가 옆에 있던 도련님마저 저희 친정엄마의 옷차림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픽 웃는 비웃음소리를 내더군요. 참고로 도련님은 남편보다 5살 아래의 동생이었는데 사고를 많이 쳐서 시어머니의 애물단지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치장하는 것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저보다 향수니 화장품 종류 같은 것들을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말 다 했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도련님까지 예의 없는 태도로 앉아있으니 열이 받을 수밖에요.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딸이 부족한 엄마 밑에서 자라서 많이 배우진 못했어도 참 착하고 예쁜 애예요. 어렸을 때도 제가 엄마임에도 딸을 많이 의지했어요. 친정어머니는 더듬더듬 어렵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은 터라 식은땀까지 흘려가면서요. 아유, 그러시겠죠. 동네에서 유명하셨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 좀 못하지만 술을 좀 드셨어야지. 저도 다 압니다. 그래서 얼굴 보기 조금 껄끄러웠는데 뭐 어쨌든 애들 서로 좋아 죽겠다 하니까 이렇게 인연이 만나지나 보네요. 술은 끊으셨죠? 네? 네, 그럼요. 끊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상담 다니며 도움도 받고 있고요. 근데 다른 얘기하면 안 될까요? 오늘은 애기들 얘기하는 건데. 네, 그래야죠. 아무튼 술은 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른으로서 본보기를 보여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당황해 더듬거리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리 저에게 큰 애정과 관심을 주지 않는 엄마라고 해도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걸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상견례 이후 남편의 거듭되는 사과에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데 다행히 이모가 제 고민을 들어주셨어요. 성주, 네가 진심으로 그 사람 좋아하고 아낀다면 결혼해도 좋아. 근데 이모 이거 하나는 말해두고 싶다. 결혼을 집안끼리의 결합이라고들 많이 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야.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 안 보고 사는 며느리들도 흔하다지만 고부 갈등이 있으면 명절날이건 생일날이건 마음이 힘들어져. 난 우리 성주가 귀한 대접만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모의 그 말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마치 쐐기를 박은 듯이요. 시어머니, 고부 갈등이란 키워드가 제 인생의 화제로 등장할 줄은 미처 몰랐으니까요. 결혼을 하고 난 후 고부 갈등은 본격적으로 심화됐습니다. 그 시발점은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을 들락거리면서부터였어요. 신혼집을 시어머니의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잡게 됐는데요. 시어머니는 직접 차를 끌고 여기까지 오셔서 지방검사를 하시더라고요. 집안의 먼지며 냉장고 반찬 배열이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말입니다. 예, 너 아무리 회사 다닌다 뭐한다 바쁘다고 해도 이런 건 여자가 챙겨줘야 하는 거야. 거기다 창틀에 먼지가 한 구덩인데 어떻게 닦을 생각도 안 하고 사니? 사는 꼴만 봐도 내가 답답해서 숨이 막힌다. 아니지. 사실 결혼식장에서부터 숨이 콱 조여왔는데 내 아들이 너가 그리 좋다니까 참았다. 근데 네가 내조라도 잘할 거라고 여기고 받아줬더니만 이런 식이면 아주 곤란하다. 너 내가 이번 주일에 다시 방문할 테니까 싹 다 먼지 치워놓고 냉장고 배울도 다시 해. 채소는 위칸에 싹 올려놓고 양념류도 따로 분리하고. 듣는 내내 정말 제가 다 숨이 조여올 것 같더라고요. 반찬을 가져오셨다고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더니 이 사단이 난 것이었습니다. 너무 후회가 되더군요. 전 당시 회사 운영으로 무척 바빴습니다. 세세한 집안일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죠. 결국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가정부 아주머니로 고용하는 것이었어요. 차라리 원하시는 대로 집안을 깨끗이 만들어 놓는다면 더 이상 저에게 뭐라 하실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물론 가정부 아주머니를 고용한 것은 비밀로 해뒀고요. 남편에게도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오신 시어머니는 아유, 드디어 네가 내 말을 좀 듣는 모양이다. 그래, 그래야지. 마음에 쏙 드네. 내가 앞으로 요리며 뭐며 우리 아들 입맛에 맞게 하나하나 알려줄 테니까 옆에서 보고 배워. 내일 회사 끝나고 우리 집으로 건너와. 라고 하시더군요. 마치 하나의 산을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전 회사 야근이 너무 많아 그건 안 되겠다며 차라리 레시피를 적어달라고 요청드렸어요. 어머님, 적어주시면 제가 그대로 할게요. 그냥 적어주세요. 뭐? 레시피를 적어달라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이니? 음식은 정성인데 레시피로 그게 맛을 낼 수가 있니? 우리 아들 입맛이 얼마나 고급인데. 레시피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해볼게요. 저희 회사가 요즘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서 그래요. 꼭 따내야 하는 거라. 그런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을 못마땅해 하는 표정으로 사족을 붙이셨습니다. 그게 제 성질을 긁었고요. 아니, 그깟 회사 최저시급도 안 주는 회사를 뭐 타러 다닌다는 거야?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 아들 내조나 잘할 것이지. 이래서 여자들은 밖으로 싸돌아다니면 안 돼. 집에만 얌전히 처박혀 있어야지.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푹푹 꽂히자 상처가 되더군요. 여기선 저도 지지 않고 한마디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분에 차 목소리마저 떨렸네요. 어머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하신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엄연히 저희 신혼집인데 멋대로 오셔서 지적하고 이거 바꿔라 저거 바꿔라 명령하시고 제가 그대로 따라 드렸으니까 이제는 저보고 요리까지 배우라니요. 저와 남편 사실은 둘 다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적당히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지내는 게 편해요. 그리고 남편이 저만큼 요리 잘해서 요리는 같이 하는 편이고요. 어머님 아들 직접 키워서 잘 아시겠지만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요리하면 전 뒤처리하고 다른 일을 하니까 집안일 적당히 분배해서 잘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관심은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부부 생활 존중해 주세요. 이 정도 말하면 알아서 물러서실 줄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 입술까지 바들바들 떨면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큰 충격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전 제 입으로 정체를 실토하게 됐어요. 뭐야? 야, 내 아들은 내가 알지 네가 아니? 아니 그리고 너 지금까지 걔를 요리하게 했다는 거야? 집안일을 시켰다고? 돈도 못 버는 네가 해도 모자랄 일을 왜 걔가 하게 하냔 말이야. 꼴랑 최저시급 받는 주제. 세상에 난 상상도 못했다. 어머님, 왜 제가 최저시급을 받아요? 그럼 그깟 회사가 최저시급 주지. 뭘 더 얹어주겠니? 안 되겠네요.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 저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영상 관련 회사고 몇 년 됐고요. 뭐라고?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CEO이자 남편보다 수입이 월등히 많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신 시어머니는 그 길로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조용히 반찬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분하신 듯 보이기도 했고 놀라신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감정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그보다 너무 다행인 건 제 숨통을 죄어오던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싹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시댁에 들리면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도련님이 철없는 발언을 할 것 같으면 팔꿈치로 툭툭 치면서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낸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보고 있자니까 아주 통쾌했습니다. 결국 그깟 돈 때문에 이렇게 작아지고 위축될 사람들, 지금까지 저에게 그 위세를 떨고 있었다는 것이 웃기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게 상냥한 어조로 부탁까지 하시더군요. 저기 말이야, 우리 애가 요즘 취업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가 너도 알다시피 취업시장이 워낙에 팍팍하지 않니? 네가 좀 힘을 써주면 안 될까? 능력 있는 형수 둔 게 이럴 때 좋은 거지. 안 그러니? 네?
도련님을 취직시켜달라고요? 저희 회사예요? 형수님, 저 잘할 수 있어요. 저 학점도 나쁘지 않고요. 지각도 안 할 자신 있어요.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한 데서도 일머리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남편에게 듣기론 도련님이 아르바이트 한 것마다 줄줄이 잘렸다고 들었는데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말이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기 힘들었습니다. 마침 회사에 자리도 하나 비어 있어서 적당한 곳에 넣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제 몫은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일종의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아니란 생각이었는지 도련님이 회사로 출근한 지 한 달째 알게 됐습니다. 인사과 직원이 달려오더니 저에게 개인 면담을 신청하더군요. 대표님, 저 태원 씨요.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근태가 너무 불량해서요. 거기다 유부녀 직원이랑 그렇고 그렇다는 안 좋은 소문까지 파다해요. 맡은 프로젝트도 제대로 해내는 게 하나도 없고요. 대표님 가족분이시라 많이 망설였는데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도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였어요? 알겠어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낙하산으로 들어왔으면서 온갖 추문이나 만들고 다니니 이건 저에게도 먹칠하는 짓이잖아요. 화도 나고 정말 황당하더군요. 곧장 도련님을 불러 추궁했지만 자기는 열심히 일했고 충성을 다했다는 식의 태도로 나왔습니다. 왜 자기한테 이런 덤터기를 씌우는지 모르겠다면서 회사 직원들이 무섭다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뻔뻔스러워서 욕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일단 회사랑 공간인 만큼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해고 조치를 했어요. 문제는 도련님이 나갈 때도 곱게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일을 시어머니에게 전해서 다음 명절날 분위기를 쎄하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전을 붙이라면서요. 예, 너 오늘까지 이거 전 붙이는 거 다 마무리해야 된다. 왜냐면 윗집 아랫집부터 경비 아저씨 것까지 챙겨줘야 되거든. 이 많은 걸 다요? 그래, 왜? 이거 몇 시간이면 후딱 하고도 남지. 이 정도가 뭐가 힘들다고. 얼른 앞치마 입어. 시간 간다. 세상에 부엌에 만들어야 할 음식 재료들이 무슨 곡식 창고 마냥 꽉 채워져 있는데 정말 놀랄 노자였습니다. 이게 도련님을 해고시킨 것에 대한 보복이구나. 바로 알 수 있었죠. 거기다 저처럼 놀란 남편이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려고 하니 시어머니는 꾀를 부리시더라고요. 넌 할 일이 따로 있어. 저기 태원이랑 같이 가서 장도 봐야 되고 하니까 얼른 나가봐라. 우리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둘이 밥 한 끼 먹고 들어오고. 네? 아니, 엄마, 이걸 엄마랑 성주가 어떻게 둘이서 한다고? 우리가 도울게요. 남편은 당황하며 돕겠다고 나섰지만 시어머니는 극구 말리며 남편을 떠밀었어요. 여기엔 얄밉게도 도련님까지 끼어들더라고요. 형, 여긴 형수랑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얼른 나가자. 나 배고파. 형수님, 전 형수님만 믿고 나갈게요. 저희 엄마 요즘 팔 아프시다고 하니까 형수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실로 어이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저한테 비닐 장갑까지 끼우시며 일을 하라고 성화였네요. 그런데 정말 이날의 명절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전 이날 전을 붙이고 며칠간 회사 일을 집에서 해야 됐어요. 나가질 못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요. 아니, 기름을 그렇게 많이 쓰면 어떡하니? 너 무슨 기름 바다 만들려고 작정했어? 적당히 부어야지. 네 친정에선 이런 거 못 배웠냐? 모양도 이쁘게 해야지. 그게 뭐야? 대체, 무슨 먹다 뱉은 것처럼 만들어놨네. 어머님, 저 지금 최선 다하고 있는 건데요? 제대로 하란 말이야, 제대로. 난 네가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진짜 놀랍다. 이렇게 쉬운 요리도 허투루 하는데 어떻게 회사 운영은 잘하려는지 몰라? 하기야 우리 아들 같은 인재를 잘났으니 잘 될 리는 없겠지. 듣는데 정말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나가고 싶은 마음에 저도 모르게 엉덩이를 들썩거리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시어머니는 또 자세가 왜 그러냐 지적하시고요.
근데 마침 남편이 들어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순댓국까지 사들고 와서 먹고 하라면서요. 그동안 자신이 전을 부치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땀이 훈 거네. 좀 쉬고 있어. 아무것도 못 먹었지? 어, 고마워, 여보. 내가 할 거니까 말리지 말라는 단호한 남편의 태도에 시어머니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도와주었기에 다행히 예상했던 시간보다 빨리 끝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폭풍이 정말 대단했죠. 남편은 연신 미안해했고 저 역시 시어머니의 시자에 학을 떼게 됐고요. 그런데 참으로 우스운 것이 제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시어머니가 구박을 할 땐 하더라도 또 자기 생일이 돌아올 때가 되면 그 한 달 전부터 어마어마하게 잘해주신다는 거였어요. 우리 며느리가 내가 만들어주는 오징어 젓갈 좋아하잖아. 그래서 만들어봤다. 이거 산 거에다 양념 새로 다시 한 건데 아주 맛있을 거야. 너 매운 거 좋아한다고 했지? 일부러 맵게 했으니까 얼른 한 입 먹어봐. 응? 아. 어머니, 저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매운 건 남편이 잘 먹어요. 어머, 그랬나? 아유, 내가 늙어서 기억력이 깜빡깜빡해. 우리 착한 며느리가 이해다옹. 이때만큼은 제가 뭐라 반박하는 말을 꺼내도 지적하지 않으시고 설설 기는 태도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들이미셨죠. 백화점에서 새로 나온 신상 명품 백이라던가 화장품 같은 것들을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을 때 전 말씀하신 선물을 준비해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000만 원대의 그 명품 백을 살 수가 없었어요. 어머나, 선물이, 이게 뭐야? 이건 내가 말했던 게 아닌데? 어머니, 그게 사정이 있어서요. 사실 저희 회사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길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극복 중이에요. 일단 회사 재정을 회복하는 것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서요. 엄마, 핑계처럼 들리겠지만 진짜요. 우리 와이프 이것 때문에 요즘 매일 날방 까고 있어요. 건강 나빠질까 봐 걱정돼 죽겠다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적은 금액 들여 산 건 아니에요. 네, 사실 저희 회사에도 큰 사건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큰 금액을 투자해서 시작했던 컨텐츠들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회사에 타격이 있게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아끼던 직원들과 이별해야 했고요. 팀이 해체되고 말았어요. 사업의 위험성이야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까 무섭고 막막했습니다. 근데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아이고,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시부모 되는 사람 생일을 이런 식으로 넘기니? 배신감이 든다. 기대했던 내가 바보지. 어머님, 때 좀 그만 쓰세요. 그래요, 엄마. 내가 그 가방 마련해 줄게요. 그러니까 언제 주냐고. 됐다. 니들 가.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는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집안에 일이 생겼어요. 도련님이 결혼하겠다는 여자를 데려온 거죠. 저의 동서요. 그리고 마치 운명처럼 두 사건이 엮어 생기는 바람에 저는 또 한 번 큰 고초를 맞이하게 되고 말았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었던 인생의 암흑기였어요. 제가 밤낮 없이 회사를 살펴보겠다고 노력하는 사이 시어머니는 동서가 들어온다면서 호들갑을 떨고 난리였습니다. 예, 네가 형님이면 아랫사람 들어오는데 처음 맞는 자리에 뭐라도 준비를 해서 와야지. 그것도 그냥 동서도 아니고 부자 동서인데 말이야. 막말로 너는 사업 망하면 끝이지만 걔는 친정이 아주 빵빵해. 우리 사돈이 강남에 땅을 갖고 계시고 그 얜 미국으로 유학 갔다 왔다지 뭐냐? 미술인지 뭔지 공부하려고. 미술학원 원장이라는데 얼마나 인물이 빼어난지 몰라. 네, 어머님. 근데 제가 그렇다고 첫 만남 자리에서 뭔가를 준비해 간다는 건 동서가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저 회사 망하지 않았어요. 참, 누가 망했다니 망할지도 모른다는 거지. 원래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니?
내 주변에서 사업하다 망한 사람 많어. 내가 처음부터 불안불안하다 했다. 결국 네 사업 망하면 우리 아들이 그 빚 갚으려고 개고생할 텐데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속이 타들어가. 어떻게 귀한 아들인데. 전 이때 시어머니의 말이 현실이 되게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현실은 참혹했어요. 점점 회사는 기울어져 갔고 동서가 저희 집에 들어와 자리했을 때쯤 회사를 스스로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상에만 집중해도 좋았을 텐데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 무리하게 확장하려고 한 게 잘못이었죠. 시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땅을 치며 제 탓을 했고 이혼 얘기까지 화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들어온 강남 친정을 둔 동서는 극진히 환대에 맞지 않았어요. 너무나 다른 대우에 서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의 생신날 제 쪽엔 나물들을 동서에겐 모조리 맛있는 반찬들을 몰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둘째 아가는 왜 이렇게 이쁜가 몰라. 시어머니 생각한다고 이리 선물도 사오고. 아니 이 명품 가방은 내가 늘 군침만 흘렸지. 한 번도 가져보지도 못한 건데. 너무 고맙다 아가. 내가 요즘 너 때문에 삶에 낙이 생겼어. 우리 첫째 부부 때문에 내가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는데 말이야. 이 가방이 나를 위로하네. 이게 다 우리 둘째 아가의 넉넉한 마음 씀씀이겠지. 그에 비해 집안의 큰 며느리는 애야는 겨우 무슨 비타민 세트 같은 걸 사가지고 온 이거 경비 아저씨나 줘야겠다. 여기에 화가 난 남편이 뭐라고 쏘아붙이려고 하니 도련님은 곧바로 받아치더군요. 엄마, 우리 와이프가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무려 미술학원 원장인데. 엄마, 우리 와이프한테 잘해줘야 돼요. 안 잘해줘야지. 공주로 모셔야지. 아, 아니에요, 어머님. 또 갖고 싶으신 거 있으신 말씀하세요. 그나저나 형님, 어머님 선물 조금 너무하긴 하셨다. 비타민은 어머님 집에도 이미 널려 있는 것 같던데. 형님이 신경 잘 안 쓰시나 봐요. 제가 무슨 나를 신경을 써주니? 쟨 지금 지 살 길도 못 찾고 헤매는 애야. 내가 결혼을 뜯어말리자는 걸 많이 후회한다. 엄마, 작작하세요. 남편이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시어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이때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한 상태였어요. 회사가 망한 것도 모자라 집도 작은 집으로 옮기고 일거리를 찾는데 잘 구해지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선물도 겨우겨우 사간 거였습니다. 근데 저리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동서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를 비아냥대는 발언을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될 걸 호호 웃으며 동조를 하더군요. 저하고 둘이 있을 땐 은근슬쩍 말까지 놓으며 하대하기도 했고요. 커피를 타야 하는 일이 있으면 자기는 손목이 아프니 대신 해달라고 한다던가 과일을 깎으려고 하면 칼을 무서워한다나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요. 그리고 겉으론 형님, 전 형님 같은 분이랑 가족이 돼서 너무 좋아요. 전 사업하는 여자들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학원을 운영하지만 형님도 회사를 운영하셨으니까 대화가 좀 통할 것 같네요. 이런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 앞에선 꼬리를 흔드는 스타일. 그게 딱 동서였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죠. 앞뒤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날 전 남편에게 차에 가 있으라고 하고 시댁을 나오면서 주차장에서 동서를 불렀어요. 솔직한 제 기분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죠. 동서, 오늘 시어머니에게 한 그런 말 다시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 동서, 우리 형편 알잖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머, 형님, 제가 형님 기분까지 맞춰드려야 하는 거예요? 어머, 형님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다. 뭐라고? 동서, 지금 무슨 태도야, 그게? 형님, 제가 충고 하나 해드릴게요. 앞으로 저 같은 사람한테 함부로 조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 지금 잘 나가는 학원 운영하는 사람이고, 아시겠지만 저희 친정도 여유가 넘쳐나요. 근데 형님은 망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괜히 제 화 돋궈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요. 동서의 말은 정말이지 기가 차더군요.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저런 말을 하고 당당히 뒤돌아서는데 열이 확 올랐습니다. 차에 타 있던 남편이 저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 묻더라고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죠. 전 남편이 들으면 함께 속상해할까봐 말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다신 동서에게 말을 걸지도 상대하지도 말자고 다짐을 하며 울음을 끄끄 삼켰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동서 편에는 지나쳤어요. 시어머니 생신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또 하나가 터지고 말았는데요. 전 이 사건으로 시댁과 절연을 선언하고 말았답니다. 사건의 첫 발단은 도련님이 갑자기 가족의 화합이라는 명목으로 모임을 개최한 것이었어요. 썩 내키지 않고 가고 싶지도 않았지만 도련님이 가족 단톡방에 꼭 모여야 한다고 중대 발표를 할 것도 있다 하길래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부부 역시 시어머니에게 알릴 소식이 있었어요. 샹들리에가 번쩍번쩍 빛나는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았는데 저희 식사가 마무리되어 갈 쯤 소식을 알렸답니다. 엄마, 이 사람 임신했어요. 뭐? 어머나. 시어머니와 동서가 동시에 같이 놀라더라고요. 전 지금 형편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아기 천사가 찾아온 걸 보니 잘 풀릴 모양이라면서 웃어 보였죠. 그런데 그 뒤에 시어머니 반응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니, 네 동서도 임신을 했는데 너까지? 아유, 어떻게 같은 시기에 임신을 했다니? 이거 좋은 건가? 그때서야 전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동서 임신했어? 아, 네. 오늘 형님하고 아주버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형님도 임신하신 줄 몰랐네요. 동서의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이 유일하게 임신해야 할 사람인데 누군가 또 임신을 해서 관심받는 게 불편한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상을 소리나게 탁 내려치더라고요. 근데 너희도 답도 없다. 형편도 궁색하면서 어떻게 애를 키우려고 그래? 니넨 지금 니들 살기도 바쁘지 않니? 아니, 내가 축하한다는 말이 입에서 도저히 나오지를 않네. 순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일자리 구했고 지금 열심히 빚도 갚아 나가고 있어요. 왜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섭섭하네요. 맞아요. 엄마, 이럴 땐 그냥 축하해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분 상하네요. 괜히 왔네요. 오지 말 걸 그랬어요. 남편과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솔직히 저희 형편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꼬박꼬박 용돈 받아가려고 하고 저희 집안에 돈 한 푼 보내주지 않는 시어머니가 그런 말까지 하시니 더 싫더라고요. 거기다 전 임신까지 했는데 말이죠. 근데 시어머니도 자기가 조금 심했다고 생각이 됐는지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미안하다. 단 4글자였지만 사과를 받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웬일로 사과를 다 하셨네? 일단 사과 문자 하나로 아주 조금은 마음이 풀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러면서 동서와 저를 둘 다 초대해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시겠다고 했죠. 동서가 입덧이 심해서 나아졌을 시기에 시댁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어머, 너무 맛있는 냄새 나요, 어머님. 이거 세상에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너무 맛있겠다. 어머님 감사해요. 준비하시기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아니다. 나도 오랜만에 우리 두 며느리들 모아놓고 이런 자리 가지니까 참 좋네. 얼른 들어. 밥상엔 불고기부터 시작해서 손 많이 가는 반찬들이 많았습니다. 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죠. 사실 그 시기 저는 빚 때문에 임신을 했으면서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있었거든요. 따끈한 쌀밥이 얼마나 맛있던지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쇼핑백을 내미시더라고요. 동서에게 하나, 저에게 하나, 똑같은 크기의 쇼핑백이었습니다. 열어보니 상자 사이즈도 똑같더라고요.
당연히 같은 선물이겠거니 했죠. 어머, 이거 인터넷에서 유명한 임산부 크림이네요. 이거 비싼데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역시 센스 짱이야. 어머니, 제 건 샘플 5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300ml짜리 크림을, 저에겐 거기에 딸린 샘플 크림 5장을 준 거예요. 한 5일 쓸 수 있는 양이겠더라고요. 황당해서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으니 왜 그러니? 내 얼굴에 뭐 묻었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에게 이 샘플 주시는 의도가 뭐예요? 아니, 왜 선물을 이걸로? 증정용이어도 만족해야지. 넌 원래 주지도 않으려고 했다. 그나마 고개 하나 딸려와서 주는 거야. 맞아요. 형님 처지엔 과분한데. 너무 화가 나고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몸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덜덜 떨렸어요. 이건 완전히 저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동서와 시어머니가 악마로 보였습니다. 전 선물 박스를 내팽개치고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동서, 말 조심해. 애들 가르치는 사람이 말이 그렇게 천박해서 어떡해?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그리고 어머님, 대단하시네요. 전에 제가 도련님 취직시켜드리고 꼬박꼬박 용돈 드리고 선물 챙겨드린 건 싹 다 잊으셨나 봐요. 회사 망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사람으로도 안 보이세요? 정말 어머니 같은 사람 처음 보네요. 아니, 이제 더 보고 싶지도 않네요. 전 이 집 며느리 포기하겠습니다. 대차게 말하고 나와버렸어요. 밖으로 나오니 그제야 눈물이 쏟아질 듯 흘러나오는데 정말 어떻게든 다시 회사를 일으켜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시댁과 절연하고 나자 시어머니가 너 같은 며느리 나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문자들이 날아왔어요. 전 꿋꿋하게 제 갈 길만 봤고요.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바쁘고 힘들긴 했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놀라운 인연도 만나게 됐는데요. 바로 동서의 친정 아버지였어요. 우연히 사업차 만나게 됐는데 동서의 친정 아버지께서는 동서와 달리 상당히 좋은 분이셨죠. 제가 이끌려는 사업을 좋게 보셔서 사실 제 사업에 도움을 주신 분이시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동서에 대해서도 알게 됐는데 그전에도 도련님 같이 무지개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 동서를 만났는지 신기했는데 여기에도 얽힌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동서가 나이트 죽순이, 그러니까 나이트 클럽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거기서 도련님을 만난 거래요. 한마디로 두 사람이 그런 쪽으로는 코드가 맞았던 거죠. 그래서 동서의 친정 아버진 도련님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분께서 저에게 엄청난 무게가 실린 부탁을 하시게 됐습니다. 나는 우리 딸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네. 무슨 말씀이세요? 대표님 딸은 지금 학원 잘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건 걔가 고용한 선생님들이 한 일이야. 정작 딸애는 매일 쇼핑이나 하고 술이나 퍼다 마시고 있지. 애도 가정부에게 맡겨버리고 내 딸에겐 실망스럽지만 아비로서 뭘 어찌 할 수가 없어서 속상하네.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이렇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내는 자네를 보니까 더더욱 그래. 내 딸이 자네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예 자네 밑에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도 괜찮을 테고 자네가 좀 맡아줄 수 있나? 네? 대표님 딸, 그러니까 동서를 제 회사에 취직시켜 달라고요? 무리한 부탁이긴 하지만 부디 들어달라고 요청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딸의 카드도 뺐고 완전히 지원을 끊어버릴 거라고 하시면서요. 딸이 정신 차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시라는데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동서는 제게 미운 사람이었지만 동서의 친정 아버지인 도움을 주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동서를 제 회사로 출근시켰습니다. 역시나 동서는 난리가 나 있었어요. 틈 날 때마다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해서는 카드 달라 난리를 치더군요. 아빠, 나한테 계속 이럴 거야?
아빠가 차려준 그 가게 거의 망해서 우리 밥도 못 먹고 산다고. 내가 형님이라는 연 회사에 들어가서 이직거리 해가며 먹고 살아야 돼? 진짜 싫다고. 당장 내 카드 주고 우리 그 가게도 다시 차려줘. 나 학원도 다시 복귀시켜주고. 물론 여기에 친정아버지 답은 뻔한 듯했죠. 동서가 울고불고 한 번만 봐달라며 전화기에 대고 빌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전 동서를 직원으로 부리며 매일마다 동서에게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말로 뭐 표현할 게 있겠어요? 엉망이었죠. 지각은 기본이고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유학을 다녀온 건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저기 동서, 아니 회사니까 이름으로 부를게. 지수씨, 여기 표 수치가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 다시 작성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지각했다 들었는데 내일 지각하지 마시고요. 회사 놀러 오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형님, 제가 진짜 아랫사람으로 보이세요? 아랫사람 맞지? 그리고 말 똑바로 해.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하자 곧장 기가 죽어 동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야근을 하더라고요. 아마 제 말을 고분고분 들어야 자기 아버지 마음이 변할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한 번도 회사 같은 곳에서 일한 적이 없었던 동서는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 그러니 상사의 말을 듣는 것도 익숙하지 못했죠. 지금 이거 몇 번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지수 씨 때문에 몇 시간이나 일을 질질 끌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크게 혼나고 구석에서 훌쩍거리고 있는 동서를 보면 고소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사연을 쓰게 된 문제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때는 추석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희는 이번에도 안 올 거니? 이번엔 손주 데리고 와라. 나도 손주 보고 싶다. 내가 바닥을 치고 울어야 되니? 나도 이제 엄마 노릇 할머니 노릇 하게 해줘라 제발. 시어머니는 꽤나 애달픈 어조로 남편에게 시댁에 오라고 하셨고 저희 시댁과는 절연을 선언했지만 이번만큼은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동서와 시어머니는 하하호호 웃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동서가 사온 명품백을 시어머니가 매만지고 있었어요. 귀한 보물 대하듯이요. 왔니? 기다렸다. 얼른 앉아라. 시어머니는 저희가 기척을 내니 가져온 배와 사과 쪽을 보시곤 인상을 찌푸리시더라고요. 사실상 시어머니가 저희를 부르신 것이니 뭐라 하긴 그랬는지 별 말씀을 안 하시더군요. 원래의 어머님이었다면 저딴 과일 세트를 사왔냐 한마디 했을 텐데 말이죠. 근데 우리 아들 왜 이리 헬스케진 거야? 너 밥도 못 먹고 다니니? 헬스군요. 살이 5kg는 쪘는데 무슨 헬스 끊어야 할 판이에요. 그나저나 잘 지내셨어요? 참 일찍도 묻는다. 얼굴 비추지도 않고서는. 내가 기분이 괜찮았겠니? 시어머니는 그러면서 제 쪽을 째려보더라고요. 그리고 나름 무난한 분위기의 식사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는 겁니다. 내가 복도 치질이 없지. 저딴 싸구려 과일은 뭐하러 사온 건지. 젓가락으로 불고기를 집어 입에 한 점 넣으려는데 계속해서 중얼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넌 네 동서 반만 닮아봐. 재수없는 년이 시집와서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한테 와달라고 빌어야겠냐? 이 못돼 먹은 년. 어머니 말 조심하세요. 애들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너 때문에 내 아들하고 사이가 멀어졌어. 다 너 때문에 이 재수없는 년아. 시어머니는 불고기를 집어 제 얼굴에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양념이 사방팔방 튀어서 불고기는 그대로 제가 입은 옷으로 떨어졌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나섰죠. 남편 입장에서도 많이 참은 것일 겁니다. 엄마, 재수 씨가 아내 부하 직원이에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뭐야?
아이, 그게 무슨 말이냐? 아가, 진짜니? 그게, 네, 어머님. 저희 친정 아버지가 지원 다 끊으시는 바람에 저 맨평백도 사실은 제가 쓰던 거 드린 거예요. 동서가 흐느끼며 말하자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갈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을 한참이나 버벅거리시더군요. 어머, 말도 안 돼.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았던 전 마지막으로 쐐기를 받고 시댁을 떠났습니다. 어머님, 시댁엔 더 이상 못 올 것 같네요. 이 정도 했으면 제 입장에선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잘 지내세요. 그때 시어머니의 얼타는 표정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 이후 동서는 계속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시어머니에게선 연락이 없습니다. 가끔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은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받지 않고 있어요. 참고로 동서는 사람이 좀 바뀌었어요. 물론 전 사람 변한다는 말 믿지 않지만 이젠 제게 꼬박꼬박 존대하며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네요. 보여주기 식인지 아직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지만요. 어찌됐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